그동안 내내 비정상이었다니까. 잠실 아파트 처음에 얼마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그게 1억으로 오를 때 비정상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언론에서 도배가 됐었어요. 1억이 2억으로 오를 때 또 비정상이라고. 2억이 5억 될 때, 5억이 10억 될 때, 10억이 20억 될 때 내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30억 됐는데 또 비정상이라고 할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어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계속 비정상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또 예상보다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이후에 이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오늘 세계 경제부터 부동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회사를 옮겨가지고 네. 처음 촬영인데 또 이렇게 또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멋있습니다. 아직 뭐 세팅이 안 됐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있으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보겠는데 우선은 뭐 저도 제일 관심사였고 네. 아마 모든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관심사였을 텐데 금리 인하 미국에서 지금 0.5를 내렸죠. 네. 이거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B컷과 베이비컷을 구분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에 의미부터 부여를 한다면 이번에 FOMC 성명서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강한 표현이죠. Greater Confidence. 어떤 confidence냐면 물가가 잡혔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히 그레이터한 그레이트도 아니고 그레이터한 더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데이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이 값이 현재 기준으로는 발표된 기준으로 2.5%까지 내려왔습니다. 근원 PC는 2.6%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다만 이 데이터는 오늘이 9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 데이터는 8월 말에 발표된 7월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그러면 9월 말 끝자락에나 9월 마지막 금요일에나 PC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작 8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9월 물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상황하에 9월 물가는 몇일까 10월 물가는 몇일까를 나름 전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선행 지표를 가지고 특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PCE 물가 지금 그러니까 9월 물가 10월 물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예요. 9월 물가는 10월 말에나 발표돼요. 그러나 9월 물가 10월 물가를 보니까 2% 초반까지 내려왔구나. 기존에 계속 생각했던 게 2.345%. 요 정도면 물가 잡힌 거라고 판단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 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물가는 이제 거의 잡힌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은 다시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B컷이냐?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먼저 지금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여기 제시된 제가 그래프에 2% 수준을 빨강색으로 그어놨잖아요. 이게 바로 목표 물가고요. 이 목표 물가는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려와서도 안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게 디플레이션 현상이었어요. 임금이 30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2% 수준을 조절하는 건데 그 2%에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되고 B컷을 한 이유는 7월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 7월에 하고 또 9월에 하면 베이비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데 7월에 금리 인하 안 한 게 어쩌면 좀 실기다라고 판단한 것도 내막에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고용노동시장이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4.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7월 실업률, 8월 실업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도 명예퇴직하신 교수님들 좀 오시잖아요. 연배가 만 65세 이상이신 거예요.
그럼 명예퇴직하시면 보통 실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러겠죠. 비경제 활동 일부일 네, 수도 네. 있지만 그러면 이 실업자가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나타나는 실업자예요. 이런 것을 자연 실업자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 실업자가 전체 인구에서 혹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실업률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실업률의 개념 자체가 자연 실업률인 4.5%를 여전히 밑돌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상황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경제 위기는 더더욱이는 아니고요. 근데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3%대 실업률에서 4.3%까지 왔으니까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냉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가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욕조에 뜨거운 미지근한 물이 정도. 있는데 찬물을 부어요. 네. 근데 미지근해지지도 않은 거야. 아직까지도 따뜻한 물인 네.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놔두면 얼음물이 될 수도 있으니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하자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정리를 한다면 경제 위기는 아니고요. 경기 침체도 아직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 보시면 뭐 23년 내내 굉장히 강했죠.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만 예외다. 근데 24년 1분기 1.4%도 나름 괜찮은 거예요. 분기별 성장률 기준으로. 네. 2분기 3.0이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페드는 현재 3분기 성장률을 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죠. 3분기까지가 네. 3.0인데? 아니에요. 경기 침체 아닙니다. 아직 경기 침체적인 징후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페드의 점도표라든가 SEP 경제전망 7을 보면 올해 연간 GDP 증가율을 2%로 봐요. 그러면 1분기 1.4, 2분기 3.0, 3분기 3.0. 그럼 만약에 4분기 성장률까지 발표가 돼서 결국 연간 2%가 나올 거라고 전망한다는 이야기는 4분기 성장률이 대략 한 1.5%. 네. 요 정도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전망에 기대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전망치는 역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거는 아니에요. 미국 경제 2%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에요. 그게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근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경제 위기 아니고요.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다만 네. 그 경기 침체는 용인된 경기 침체, 계산된 경기 침체,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소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을 어쩔 수 없이 용납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했던 겁니다. 네. 22년 8월 잭슨홀 미팅 때 연설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가 잡혔는데 어쨌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도 안 늘어나게 방어하는 게 금리 인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굳이 정리한다면 보험성 금리 인하다. 비컷의 의미는 보험성 금리 인하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작한 피벗의 결정은 이것은 물가 안정의 확신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7월에 내렸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봤을 때는 그게 좀 맞았겠네요. 아무래도 0.5를 한 번에 내리면 시장에 또 이제 괜한 또 뭐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네. 저는 이제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요. 음모론 쪽으로 보면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하게 압박해서 비컷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를 잘 모르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12명이에요. 그리고 관찰자, 금리 결정권은 없지만 이 투표권은 없지만 거기 동참하는 인원들, 나머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이들까지 하면 19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을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흔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저는 음모론적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의 어떤 흐름상 파월의 심리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그린스펀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연준 의장을 했어요. 미국의 13대. 근데 언제까지 했냐면 2006년까지 했어요. 오후에나 했어요. 20년 동안 연준 의장을 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을 20년 동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6년에 이제 퇴직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앞으로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할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처럼 지금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린스펀의 교과서를 가지고 머릿속에 저도 많은 부분이 그린스펀의 생각이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게 한계라면 한계겠지만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B컷을 금리 인하한다? 이것은 파월이 뭔가 자기도 어떤 역사적인 연준 의장으로서 뭔가 점을 좀 찍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냥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B컷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비상 상황이 아닌데 실제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그때거든요. 그때 B컷은요 심지어 정상적인 통화정책 결정회의 FOMC 회의 때 하지도 않았어요. 긴급 소집 회의 때 했어요. 그만큼 비상 상황이었고 비상 상황에 답게 B컷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굉장히 이런 것들은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잭슨홀 미팅 때 멋있는 연설을 하고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약간 일종의 이거는 뭐 어제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쇼타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얘기는 결국에 또 연내에 또 한 0.5% 더 인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어쨌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리는 단계인 거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뜨겁다. 이런 아닙니다. 거라고 봐야 아닙니다. 저 많은 분들이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를 가지고 B컷을 했다는 사인은 경제 위기의 사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있으니까. 하셔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 오잖아요. 네. 제가 올 때 뭐 준비했을까요? 비올 때요? 네. 우산 준비했어요. 네. 비가 오니까 우산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저는 보통 우산 안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우산을 챙기고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우산을 준비하면 비가 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와 B컷의 금리 인하의 수순, 인과관계를 잘못 규명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방송을 봤는데 뭐 어떤 기자가 보세요. 경제 위기 왔을 때마다 금리 인하했어요. 경제 위기 왔을 때마다 또 금리 인하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B컷으로 금리 인하했으니까 경제 위기 올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냐라는 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었을 수 선후가 있다. 바뀌어 인과관계가 바뀐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대대적인 금리 인하 단행했죠. 이 금리 인하는 경제 위기 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게 아니라 팬데믹 경제 위기 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한 거죠. 그렇죠. 긴급 소집 회의 열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B컷으로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 온다라는 것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경제를 봤을 때 아직은 뭐 경기 침체 정도도 아닌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거예요. 2020년, 2008년 이 두 번의 역성장했을 이때를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 이 정도가 경제 위기지 지금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025년은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1.9% 이 정도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니까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야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근데 경기 침체 같아. 그냥 뭐 나쁘지 않은 보통의 수준 그렇죠. 정도. 지금처럼 우리 한국 경제처럼 참 안 좋은 경제 그런 모습이지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경제를 하방 압력 주는 그런 요소를 막아야겠다 하는 판단하에 보험성으로 선제적으로 B컷을 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냥 이제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오는 자연적인 수순이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른바 피벗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익남 정택 대표님이 키가 엄청 크세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을 것 같은데 농구 경기할 때 피버팅을 하죠. 방향전환이에요. 통화 정책의 방향전환인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영국은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캐나다는 먼저 금리 인하했어요. 2번이나 유로존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여기서는 소위 7대 기축통화국들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린 것 뿐인데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도 먼저 금리 인하 했습니다. 그럼 이런 먼저 금리 인하 하는 이런 수순은 경제 위기 와서 그럼 금리 인하 하니까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봤을 때 금리 인하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던 건데 물가 안정 목표 이루는 단계에서는 이제 높은 금리 필요 없네. 지금의 5.5%는 너무 제약적인 금리네.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요 정도야 하면서 중립금리를 찾아서 세계 모든 국가가 금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금리를 0.5%까지 올려보자. 이게 중립금리가 0.56%예요. 일본이 그림 그리는 아이디어란 금리가 0.5% 정도 됩니다. 역시 중립금리를 찾아 일본도 금리를 정상화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금리 정상화 기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정상화 목표를 위해서 피버팅을 시도하는 그런 해 24년 하반기부터 25년, 26년까지 피벗의 시대고 다만 24년 9월 18일 미국 FOMC 결정일은 그 피벗의 시대를 알리는 어떤 포성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피벗의 시대에서 2025년 경제 전망 네. 책을 또 내셨는데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올해는 뭐 그렇게 미국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은 그러면 얼마나 내려가는가? 네.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예,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미국의 B컷의 금리 인하의 영향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뭐예요? 기준금리는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예요. 그러면 이 시중은행들은 그 금리로 조달을 하는 거고 조달된 그 돈 유동성을 가지고 또 뭐 대출해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기준금리의 레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통비용이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같이 내리겠죠. 내릴 여지가 많겠죠. 네.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같이 떨어져요. 근데 글로벌 시중금리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금리라든가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조적으로 어떤 날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기조적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가늠해 보시면 그러면 이 상황하에서 이게 거의 인덱스 금리라고 하거든요. 세계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네. 그러면 시중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오히려 높은 처지로 유지되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 행보는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 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영향을 또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의 시대가 조금 앞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B컷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모두 다 중립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가장 최적의 금리는 몇 %일까를 가지고 계속 심도 높게 고민해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3.5%로 보고 있습니다. 3.5. 네. 아직도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많이 남아있죠. 그럼 5.5에서 시작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딘 거고요. 3.5 혹은 3%. 지금은 3.5보다는 3%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3.0에서 3.5%. 요 정도의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그러니까 26년까지의 그림이에요. 그만큼 점진적으로 낮은 기울기로 이렇게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5.0에서 25년 연내 종점에 해당되는 그 금리의 레벨은 3.5에서 4.0 요 정도를 향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다. 다른 이변이 없다면요. 다른 이변이 없다면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속도는 미국만큼 빠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인상했던 기울기도 좀 더뎠죠. 네. 역시 인하하는 기울기도 더딜 겁니다. 최대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더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2.0에서 2.5%. 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26년까지
천천히 금리 인하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기에 한 차례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때그때 발표되는 인커밍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용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어쨌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좀 많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자기 자산에 또 직접적인 또 영향을 줄 거라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걱정들 하실 텐데 우선은 저번에 뭐 8월에 그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한번 확 급락했을 때 맞아요. 그때 실장님께서 이건 뭐 근거 없는 하락이고 뭐 이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뭐 이런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그때처럼 한번 위기가 있었으니까 네. 이번에 또 뭐가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태들은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뭐 중간중간 한 번씩 급락은 하지만 침체나 위기로 가진 않는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자본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뭐냐면 소위 그러니까 8월 5일 블랙 먼데이 현상은 지난주 발표됐던 실업률이 4.3%로 치솟았네?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그래프 한번 보세요. 24년 3월부로 일본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0.1% 이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일본이 유지하는 동안 미국은 0.5에서 5.5%까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렸죠. 그럼 금리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명확한 표현은 사실은 여자보다 남자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그냥 속칭이 그런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공 사이드도 그래요. 우리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공공 섹터도 그렇고 기업이나 금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금리의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돈을 차라리 대출에다가 미국에 저축하는 게 유리하겠네 하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22년, 23년, 24년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그 동안 1년에 개인 투자자들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경엔이 발생했어요. 일경엔. 제가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일경엔. 가계 사이드만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과 정부 사이드는 빼놓고 이게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22년에 일경엔 그리고 23년, 24년도 그 수준이 유지됐어요. 근데 나갔던 돈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해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요. 그럼 앞으로 점점 더 엔캐리 트레이드 할 유인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거꾸로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게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일본의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반대로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할 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할 유인은 좀 줄어드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돈은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실제 지난 7월 말을 기점으로 엔캐리 청산 절차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순외화 포지션 FX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미 청산 절차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급격한 청산 절차가 일어난다. 어떨 때 일어날까요? 청산 절차는 금리차보다는 환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또 추가적인 빚컷이 있겠다라는 신호가 있거나 동시에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신호가 발표되거나 할 때마다 강달러의 현상이 꺾여요. 엔화 가치가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말이죠. 그럴 때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 미국이. 일본이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거나 실제 외환시장에서 그런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때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 물론 제가 8월 5일 날은 엔캐리 청산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의 축소가 대대적으로 이 8월 5일쯤에 나타난 게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된 공포다. 과잉 공포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8월 5일은. 그러나 그런 공포감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은 한 번씩 조정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경기 침체가 없는 경우 우리가 고려하는 하드랜딩이 없는 경우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주식시장도 긍정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격은 있겠지만 어쨌든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뭐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네.
이제 금리 인하 어쨌든 유동성도 풀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 세계 금리 인하에 같은 압박을 준다고 하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는 유동성이 또 증가되는 거니까 지금 미국 빼고는 다들 힘들었었는데 이제 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 그 점을 가리켜서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여기 항복점이라고 써주셨네요. 항복점. 매년 점을 찍잖아요. 네.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 예쁜 볼펜이 있는데 볼펜에 이렇게 힘을 주면 구부러지죠, 조금. 네.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 네. 근데 힘을 많이 주면 이제 굳어버리죠, 이제 그 모양. 제 뺨을 때리시겠죠. 내 볼펜에 부러뜨려요. 그죠? 농담인데 많이 힘 좀 부러지겠죠. 네. 그러면 그때 힘 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부러졌는데 안 돌아가죠. 네. 그 정도의 힘을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약 5년 동안 워낙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항복점처럼 세계 경제가 기존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의 힘이 가해졌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25년, 6년 세계 경제는 안타깝게도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23, 24, 25년은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이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냐 우당탕탕하는 경기 침체냐의 정도와의 차이일 뿐이지 L자형 경기 침체, 경기 사이클상 하강 국면, 그리고 2020년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경제 위기 오는 거 20년. 이걸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3년 이후로 항복점에 해당되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예전의 평년 성장률 3.7%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래서 실물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세계 모든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어요. 반대로.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거는 산식이 안 맞습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것에 따라서 특히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결정되는 것이지, 경제 위기 온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 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구분하셔서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실물 경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기는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 세계 경제적으로. 다만 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좋아지는 회복세라기보다는 지금의 정도 수준으로 가긴 하지만 근데 자산 시장에서는 확실히 조금 좀 상승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상승 압박은 받을 수 있죠. 그게 돈의 이동입니다. 또 굳이 얘기한다면 실물 경제에서 돈이 빠져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만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엇박자죠. 20년, 21년 경제가 정말 근래 경제 중에 제일 안 좋았죠. 그리고 22년, 23년 경제는 그때보다는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나마 나아졌죠. 근데 보세요. 경기는 이때가 안 좋고, 그리고 경기는 이때보다는 좋아졌었는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이때는 좋았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오히려 안 좋았죠. 왜 엇박자가 나는지를 보세요.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좋을 때 집값은 떨어지고 경기가 나쁠 때 집값은 오른다는 산식이 아니라, 여기에 중개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금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통산적으로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한 거고,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인 거죠. 완화의 시대에 돈의 이동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쏠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산식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제 한국 경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중요하시고, 또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또 부동산 시장의 또 연관성 같은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내년도 한국 경제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한국 경제는 워낙 대외 주요국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역시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2024년까지는 그래도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부터 고금리의 충격을 조금씩 봐야 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9% 정도면 미국 경제 성장률 치고는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경기 사이클상 둔화가 맞죠.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23년, 24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인데 25년까지도 추가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과도한 부채 문제라든가 또 인프라 투자 억제책이라든가 각종 이런 중국 경제의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가 좀 더디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 우리 한국 경제의 대외 수출 탑2죠. 수출 그렇죠. 대상국. 수출의 영향력을 실추시킬 겁니다. 무슨 말이냐? 24년 경제는 내수 경제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내수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대외 경제, 외수 경제는 그나마 회복됐어요. 근데 외수, 수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수출 중에서도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감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안 좋다가 이 3대 수출 품목만 좋아지면 이 전체적인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에 50명이 있는데 50명 중에 40명의 성적은 23년이나 24년이나 똑같아요. 계속 안 좋아요. 근데 10명의 성적을 보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10명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 성적이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영어만 좋아진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반평균 성적은 올라가는 느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는데 이 대외국들의 경기 둔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대외 수출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몇몇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회복됐고 그게 우리나라 GDP 증가율을 이끌었는데 이게 또 꺾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다시 둔화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돼서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이 확전되거나 그런 변수가 없다면 시나리오 2와 같이 1.9%로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 1.9%는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2%를 소폭 밑도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23년에 경기 침체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채널에서도 그때 23년 경제전망서 발표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1.4% 성장률은 우리 대표님이 태어난 이래로 한국 경제가 3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이 3번의 경제 성장률 거의 역성장이겠죠. 3번의 경제 성장률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은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근데 24년은 2.4%로 회복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린다면 이게 기저효과예요. GDP 증가율이니까 23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지는 것 같죠. 근데 이 기저효과를 상쇄시킬 때 어떻게 쉽게 계산하냐면 1.4와 2.4를 평균합니다. 그러면 3.8을 2로 나누니까 1.9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3, 24, 25, 1.9, 1.9, 1.9의 느낌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23년보다는 뭐 나름 나쁘지 않겠지만 어쨌든 1.9의 느낌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여전히 안 좋겠구나. 그러니까 성장률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뭐 3대 뭐 수출 이런 건 좀 회복됐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막 아주 주가가 많이 안 좋고 물론 뭐 개인 회사의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뭐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막 물려서 그런 것도 있고 더 빠지면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데 뭐 지금 반도체 뭐 이런 시황은 순전히 그냥 삼성전자의 자기 회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전체적인 뭐 세계 경제 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내부의 일부 문제도 있겠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기술 탈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긴다든가 중국이 자립화한다든가 내재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 자체의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마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삼성전자 내부의 기업 상황을 이 자리에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대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주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24년에 뭘까요? 주도주예요. 22년, 23년 동안의 주도주가 2차 전지나 전기차였다면 24년의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반도체와 같은 주도주들은 통상 이 거시경제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0년, 21년도 반도체가 주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한다, 아니면 빚컷한다, 경기 침체 공포감이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다.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어떤 현상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그때 더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영역이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삼성전자 내부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통상적으로 주도주들은 금리 인하에 어쨌든 기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내수경제의 부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든 실물경제적으로든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가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게 만드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투자가 나타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겠죠. 고용 창출을 이끄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데 그 신규 투자가 뭘까요? 디지털, AI 이런 영역으로의 신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 달리기 요즘 좋아하시죠? 달리기 할 때 그 마라톤 뛰기도 있지만 인터벌 뛰기도 있어요. 전속력으로 뛰다가 걷고 전속력으로 뛰다가 또 걷고 하는 인터벌 달리기처럼 금리 인하의 수순은 기본적으로 은행으로 몰렸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케 만들어줘요. 그거는 팩트예요. 이동케 만들어주는데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험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정장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시면 좋아요. 근데 오히려 8월 5일 조정장 같은,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9월 9일 월요일 블랙먼데이 올까 하는 걱정이 될 때 오히려 오전 시간에 조정되는 국면, 그럴 때 오히려 주도주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본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몇몇 위험 요인들이 또 같이 작용되는 그런 테마 영역도 주도주 경향이 크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좀 한국 금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0.5를 내렸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뭐 관련된 그런 분들의 이제 언행 같은 걸 보면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있었었거든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뭐 집값이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내릴 수도 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0.5를 내려버리니까 이제는 한국도 안 내릴 수는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우선은 지금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때 금리가 좀 내려가겠죠? 네,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려갈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에 조금 가능성을 높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고 있나가 중요한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까를 봐야 돼요. 어떤 요소냐면 특히 보시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들도 100가지예요.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들도 100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울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극단적으로 그 위험성의 정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조금 완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영세, 중소, 지역 건설사들이 도산 절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 중에 연체율이 좀 떨어지거나 또 이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라든가 한국 경제, 내수 경제 아직도 어렵죠. 몇몇 품목만 수출이 늘었지 내수 경제 진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제 목표하는 2% 수준에 거의 근접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팬데믹 오기 직전까지 우려했었던 그게 디플레이션 우려예요. 디플레이션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빠진 게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미뤘다가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올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빠진 게 디플레이션 취약성이에요,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빠진 게 그거예요. 네. 디플레이션에 놓였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그 구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본 평균 임금이 30년 전하고 지금 같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가난해지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점점 부흥. 네. 그럼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빈곤 여부는 상대성인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하해야 될 이유도 10가지, 10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인하했을 때 나타날 위험 요인, 부작용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 고려할 요인이 한 3가지로 좀 축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역사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먼저 금리 인하했다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외환 건전성이 또 위태로워지거나 이거 위협적일 수 있겠죠. 또 추가적인 강달러가 이런 것들이 염려는 되는 거예요. 또 금리 인하를 했다가 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나 하는 또 우려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죠. 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1900조를 돌파해서 올해 연말이면 2000조를 기록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또 금융불안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3가지 요인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할게요.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중앙은행의 본부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거예요. 네. 물가 안정과 건전한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계부채도 한국은행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건전성이 더 중요해요. 근데 가계부채는 굳이 따지면 금융위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잠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금리 인하 동결 여부가 나머지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못 해왔던 것인데 3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은 그나마 숨통이 놓인 거예요. 요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B컷의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훨씬 더 네.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피벗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멕시코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됐을 때 야기될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역시 금리 인하를 안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2가지 요인 주로 뭡니까? 첫 번째가 집값하고 가계부채.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늘린다든가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든가 함으로써 통제해야 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나머지 우리의 주된 목표를 놓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최근의 기조가. 또 금융정책도 추가적으로 금융규제를 더 많이 마련한다든가 DSR 제도 말고 DTI나 혹은 뭐 그 밖에 모든 제도를 다 도입해서라도 규제 지역을 뭐 DTV뿐만 한다든지. 아니라 네. DTI 그렇죠. 네. 어떤 지역별 스트레스 DSR을 더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네. 더 앞당긴다든가 금융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기다려가면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내가 잠을 안 자서 피곤해지는 게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는 없다. 일단 나는 벼락치기라도 해서 중간고사를 네. 잘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네.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벼락치기하고 날밤 샜을 때 그 다음날 피곤할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바카스를 마시든 알아서 해결해야죠. 여러분들이 해결하라. 이런 거예요. 일종의 통화정책 기조가.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독립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지금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한국은행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나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막 대출 규제하고 막 지금 막 부동산 정책을 막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를 좀 내려서 경제는 살리고 나머지 가계부채나 집값은 우리가 잡겠다. 뭐 이런 시그널로 지금의 최근에 어떤 그 부동산 정책들 좀 강력하게 나왔던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맞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요. 네.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어쨌든 뜸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들이야 당연히 폭등하는 게 좋죠. 그죠. 이해관계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를 봤을 때 폭등하는 현상은 그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아요. 네. 역시 폭락하는 것도 그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아요. 굳이 따진다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완만한 상승세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완만한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정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폭등과 폭락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부도. 지금 주간 단위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5%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금리 인하까지 주어지고 매수 심리가 가해지고 금융 규제마저 안 한다면 폭등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일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재정부도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하로 가게 돼.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맞물린다면 뭔가에 이게 욕조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워지고 있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된다. 너무 차가워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재정정책 관점에서 일종의 공조죠. 둘이 다른 기조인 거죠. 금리 인하와 금융 규제는 다른 기조죠. 이게 엇박자가 아니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나름대로 그런 금리 결정을 하는 수순에서 그걸 감안한 재정정책을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 다 안 좋은데 뭐 반도체 몇몇 곳들만 막 이게 좀 회복된 것처럼 지금 네. 부동산 시장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치 막 좋은 동네들 위주로 막 올라가고 아직 네. 전국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동네는 전혀 아닌데라는 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특정 지역들만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좀 점점 좀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의견을 가지고 서로 뭐 논쟁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 시장 전체에 돈을 갖다 주는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라면은 이 상승세가 높다는 게 아니라 이제 퍼지는 걸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의 의견은 일단 퍼지긴 퍼질 겁니다. 퍼지지만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제가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한계하는 게 양은 냄비 같기 때문에 오늘 뜨거워졌다고 내일 차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처럼 움직이고 온돌같이 좀 그렇죠. 가는 게 있죠. 한동안 뜨거워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 우리 정태익 대표님도 자주 보는 데이터지만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게 24년 6월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그냥 캡처한 겁니다. 네. 제가 뭐 대단한 분석한 게 아니고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우리 서울시의 구별 집값 등락률을 캡처만 한 겁니다. 네. 보시면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는 네. 마이너스죠. 그리고 하나 둘 플러스가 나타나죠. 그러다가 5월부터는 플러스가 많아지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더 내려간 겁니다. 9월 9일까지는 이제 노원구, 도봉구도 분포되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금천구도 마지막으로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가마솥도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부분이 있다면 양 끝자리도 이제 따뜻하게 달궈지는 그런 분위기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이었는데 노원구나 도봉구 집값이 안 올라갔을 때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국면일 때 어떤 곳에서는 제가 오히려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여러분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때이다. 아직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저가인 거다. 네. 라고 의견을 드렸던 바도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제가 24년 경제전망서 발간했을 때도 이 자리에 와서 부동산 매매 시장의 가장 주된 트렌드가 비대칭화다. 그러니까 서울과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걸 비대칭적 구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서울과 전국 가격의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오해가 없도록 제가 직접 안 그리고 그냥 캡처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금 0.22%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주간 단위로 0.2%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52주 곱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10억짜리가 0.2%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은 그냥 중박으로 오르죠. 근데 5개 광역시, 비수도권 중에서도 5개 광역시마저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이게 비대칭화의 진전이에요. 저는 2025년 경제전망서에도 비대칭화의 진전이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약간 그 비대칭화 좀 더. 그럼요. 왜 이렇게 보느냐? 물론 상승하는 그 지역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바뀌는 지역들은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하락세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 자료를 제시했는데 지방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네. 이런 지역들이 더 늘어나요. 그리고 지방소멸은 추가적인 지방소멸을 야기해요. 왜냐하면 인력이 줄어요. 중소기업이 떠나요. 떠나니까 인력이 또 이탈해요. 이것도 일종의 항복점을 이제 넘어간 거죠. 항복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복점이라고 했습니다. 지방 소멸은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가 통폐합돼요. 그러면 나머지 있던 학생들도 어디론가 이동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방 소멸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또 다른 지방 소멸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예요. 반도체 클러스터 그렇죠. 조성이라든가 GTX 조성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해제를 해서라도 주택에 추가 공급을 한다든가 이게 수도권 집중화를 또 추가적으로 야기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맞물리니까 비대칭화가 진전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진전된다는 표현에 있어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아니 인구 감소하는데 무슨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라고 의견을 주셔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또 1시간 가는데 짧게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수도권 인구도 감소할까? 그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 것으로 통계청은 인구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순간처럼 수도권 가격은 오르고 있죠. 비수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전국 평균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네. 그만큼 수도권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기여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평균 가격을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비수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수도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지만 평균 가격은 오르는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의 반등이 어렵고요. 투자자나 내 집 마련 수요가 맞물리기가 어렵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소멸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구 집중이 야기되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고요. 그래서 수도권 가격은 이런 상승 흐름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봐도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 감소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됩니다. 인구가 과밀화되고 집중화되는 현상은 더 추가적으로 야기돼요. 그런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 흐름이 더 야기되고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선례, 인구 관점에서 본 부동산 시장도 선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평균 가격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대칭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좀 생각하시고 이 부동산 트렌드 하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뭐 해결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뭐 확률이 높다면 이 안에서 어쨌든 현실적인 뭐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또 역설적으로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안 좋아지는 지역에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언젠가는 해결됩니다라고 막연한 희망을 줄 수도 없는 거라서 결국에 이제 지방과 수도권 또 이제 서울 간의 또 격차들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반포에 뭐 30평대 국민평형이 지금 뭐 60억을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평당 2억에 가깝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단기 과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또 이제 과열이 되면 또 이제 뜨겁게 가다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심리가 또 무너지면 또 차갑게 식기도 하다 보니까 당분간 어떤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뭐 전반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뭐 위기가 올 만한 아니면 어떤 뭐 좀 리스크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 주식시장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들여다볼 때 긍정적인 요인들은 많이 있으나 위험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네. 그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을 한 번씩 이제 숨 골라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의견 드리지만 돈의 이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흐름은 돈의 이동이 어디로 집중되나로 보시면 명확해요. 가끔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소득이 안 느는데 누가 집을 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다른 거고요. 전혀 다른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이건 돈의 이동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득이 안 느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표현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1년 동안 소득이 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PIR, 서울의 PIR이 10배가 넘죠. 그러면 연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그 집값이 돼요. 물론 10년 동안 그 집값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은 또 없는 거지만, 그럼 10년 안에 사는 것은 소득을 모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0배나 차이 나는 이 집값을 소득이 늘어서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모인 자산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이 방송에서 이 집값이 정상입니까? 이 비정상인 거 아닙니까? 60억짜리 아파트가 그게 정말 정상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한번 가만히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치면 정상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비정상이었다면 그럼 앞으로 이제부터는 정상화될 거라고 가정하실 건가요? 부동산 시장 비정상입니다라는 그 주장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고요. 저도 그런 표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책 의사결정자도 아니고 경제를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정상입니까? 라는 표현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전망하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동안 내내 비정상이었다니까. 잠실 아파트 처음에 얼마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그게 1억으로 오를 때 비정상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언론에서 도배가 됐었어요. 1억이 2억으로 오를 때 또 비정상이라고. 2억이 5억 될 때, 5억이 10억 될 때, 10억이 20억 될 때 내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30억 됐는데 또 비정상이라고 할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어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계속 비정상이었고요. 너도 나도 그런 탐욕과 혹은 너도 나도 그 굉장히 강한 신축과 좋은 어떤 집에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비정상화된 시장이고, 앞으로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앞으로는 더 비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락론자 분들도 주장하시듯이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투자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더 비정상화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이런 현상 속에서 집가격은 떨어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가격이 떨어져야 합니다. 비정상입니다. 이게 전망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책 기반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가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설정할 때 생각해야 될 주제인 거고요. 저는 항상 경제를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논의는
전망 테이블에는 놓여져서는 안 된다. 댓글로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댓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돈의 이동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4년 말, 뭐 25년 지금 앞으로는 약간 부동산 쪽으로 그럼 돈이 몰린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국장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가 25년까지 갑니다. 미국은 뭐 무슨 경기 침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만큼 1.9% 수준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나름 괜찮은 거예요. 미국 경제치고 GDP 1위 국가님이 워낙 크니까 그 항공모함이 1.9%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소형 선박이 1.9%로 달리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 이런 현상은 더 있고요.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진입할 가능성 적어도 한 몇 년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후보에 오른다 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를 어떻게 한다 이런 논의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국민연금조차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의 이동을 볼 때 금리가 떨어지는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돈은 은행에서 빠지고 시장으로 옮겨가는 자본시장, 자산시장. 근데 자본시장도 어떤 자본시장이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미국 자본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에 실망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변수들이 숨골라가는 국면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해서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런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와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면 또 추가 금리 인하하겠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 더 매력적이겠네. 하는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지금 24년 9월의 집값과 25년 9월의 집값 어떤 것이 더 높을까요? 라고 대중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내년 9월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조 속에서 지금 아직 그 미국 B컷 금리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CSI입니다. 반영되고 나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더 많은 내 집 마련 수요나 뭐 투자 수요가 유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만 이런 기회에서 예외되면 안 돼 하는 포모 현상까지도 맞물려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대출에 의존해서라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폭이 내 이자 부담보다는 커지겠네 라는 생각,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라도 갈아타기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2025 또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또 이렇게 책도 써주셨는데 2025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마지막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는 이유는 먼저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앞에 펼쳐질 경제 속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또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을까, 돈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까, 이런 먼저 2025년의 그림을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십사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첫 번째, 그렇게 그려볼 때 나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잘 극복해야지, 우회해야지. 반대로 기회 요인들이 있다면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준비된 날을 만들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혹은 또 이 책을 통해서 준비된 날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전망이라는 게 뭐 참 어렵긴 하죠. 그리고 또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항상 또 이렇게 경제 전망서를 또 쓰시는 것 자체가 또 어찌 보면 또 독자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또 조금이라도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좀 제공을 잘 정리해서 해주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내년에 어떻게 또 투자를 또 관리를 해야 될지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세계 경제 전망부터 뭐 부동산 시장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실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